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이어서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란에 이르기까지 무려 4개의 적과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중동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끝없는 중동 분쟁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해결의 실마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임영호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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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스라엘이요, 레바논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군사작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전격적인 기습 공격을 가했죠. 네. 처음에 기습 공격이 성공을 했을 때는 이 단발적인 공격이 전쟁으로 진화가 될 거라는 것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진압작전 정도로 느꼈었죠. 그렇죠. 10월 7일에 하마스가 기습을 하자 하마스와 발을 맞춰서 10월 8일 헤즈볼라가 레바논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 그리고 골란 고원에 대해서 각종 로켓포와 다른 무기 체계를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무려 8,500여 발 정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투사를 했고요. 이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헤즈볼라가 장악한 지역 내에 있는 주요 거점에 대해서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습을 하고 또 포병을 동원해서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격화되면서 오늘날 와서는 지역 자체가 전쟁 지역으로 변화가 됐고요. 무려 11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난 7일은 가자 전쟁 발발 1주년이었는데요. 그날 하마스와 헤즈볼라, 예멘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이스라엘에 향해서 로켓 공격을 가했고요.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에 맞서서 전투기 100대와 각종 지상 장비를 이용해서 전방위 공격을 실시합니다. 상황은 지금 현재 계속 격화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방위군들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 지역을 통해서 이미 지상전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최근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레바논, 들어봤어. 헤즈볼라 많이 들어봤어. 레바논 헤즈볼라, 어떤 단체죠?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무장 정파입니다.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원래는 1982년에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무장 단체로 성립이 됐어요. 원래 헤즈볼라의 뜻은 신의 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당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가 아니라 신의 도움을 받는 정의로운 이제 무장 집단이다 이런 의미죠. 헤즈볼라가 유명해진 것은 1983년에 베이루트에 있는 미 해병대 사령부가 폭파됩니다. 무려 미국 해병이 200명 이상이 사상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게 아마 그 뒤로 폭탄 트럭의 거의 원조가 됐죠. 그래서 무려 약 5,400kg의 폭탄을 실은 트럭으로 자살 테러를 감행해서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고 뭐 하여간 그랬었는데 이때부터 헤즈볼라가 이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그 다음 문제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분열된 나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내전에 시달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이용해서 레바논의 무장 정파를 이제 키웠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가장 강한 군벌이 된 거죠. 레바논에서 강력한 이제 정치 세력으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도 많이 배출했고 장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에 이제는 가장 강력한 정당이면서 군벌 집단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단순히 테러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레바논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또 레바논 정규군은 아니에요.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규군은 아니고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군벌이면서 정당이면서 유격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가장 막강한 세력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느 정도의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헤즈볼라의 군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레바논의 동명부대와 함께 종군했을 때 경험담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동명부대에는 지역 정보를 득해야 되는 그런 부대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기무부대라고 했고 요새는 방첩사령부라고 하죠.
소속 장교가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동명부대 인근에 레바논 정규 사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레바논 정규 사단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 정보를 얻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닙니다. 그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봤더니 헤즈볼라가 강세인 지역이고 거의 실권을 헤즈볼라가 잡다 보니까 지역 정보를 얻고 지역에 도움을 받으려면 헤즈볼라를 컨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레바논 정규군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고 당시 정규군의 장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로 이쪽에서 그런 강세냐라고 했더니 정규부대 장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의 모든 은행, 병원, 위생시설 모든 거를 헤즈볼라가 운영을 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헤즈볼라한테 눈 밖에 벗어나면 우리 자식들이 학교를 못 가든지 우리 가족들이 병원을 이용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이게 헤즈볼라가 그냥 일반 단체가 아니구나, 그냥 일반 무장 세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고요. 헤즈볼라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비국가 무장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아닌데 웬만한 국가의 군대보다 더 무장이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이들은 이란으로부터 자금과 장비, 전술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추정하기로는 그 규모가 매년 수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맨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사거리 8에서 10km 정도의 파지르 로켓부터 시작을 해서 사거리 최대 500km의 스커드 미사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역에서 원을 500km를 그려보면 그들의 말은 허풍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헤즈볼라 측은 자신의 전투원 수가 10만 명 정도라고 주장을 하지만 현실적인 숫자는 3에서 5만 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고요. 병력 수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실전 경험인데요. 헤즈볼라가 20년이 넘게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대항해 무장 투쟁을 벌여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에서 가장 잘 싸우는 집단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아사드 정권을 돕기 위해 시리아에 자신들의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몇천 명 단위에. 그래서 그들이 또 시리아에서 최신 실전 경험을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전술을 이용해 이스라엘 군에 대항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실전 경험도 많고 전술적 노하우도 매우 잘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평을 하면 헤즈볼라는 병력 수에서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5대1 혹은 12대1의 열세이지만 이스라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로켓 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잘 갖추고 있고 이스라엘군 작전을 방어하기 위한 지대공 무기체계와 휴대용 방공 무기를 잘 갖추고 있으며 이스라엘 지상군 차량을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 화기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헤즈볼라가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총투사했을 때 이스라엘도 그러면 꽤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들이 발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손을 놓고 있다. 그러면 큰 피해를 보겠죠. 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정찰, 감시, 정보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헤즈볼라 지역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선제 타격이 가능하군요. 네. 그래서 헤즈볼라도 타격은 할 수 있지만 그 무기 체계를 꺼내서 준비를 하는 와중에 공격당할 수가 있는 거죠. 헤즈볼라에 대해서 그동안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고 과소평가된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붙어보기 전에 모른다. 그렇죠. 뭐 무기가 어떻고 실전 경험이 있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실전 경험이라는 게 실제 전쟁에서 어떤 부분이냐는 거죠. 근데 이런 무장정파나 민병대들의 문제는 실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편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병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홈그라운드나 그들의 방식대로 싸울 땐 괜찮은데 그 밖의 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엄청난 그 비효율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제 방금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미 저질렀지만 그 약점을 지난 몇십 년간 이스라엘도 완전히 파고 들어가서 헤즈볼라가
팔레스타인 전쟁할 때 이렇게 미사일 쏘고 할 때는 굉장히 위력적이고 저게 동시에 날라오면 아이언돔도 못 막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약점을 너무 잘 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판으로 몰고 가니까 갑자기 이게 훅 꺼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준비가 훨씬 강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은 뭐 전술이 별거야.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그렇죠. 거야. 근데 항상 싸우기 전에는 야, 쟤가 뭐 있어. 얘가 뭐 있어. 얘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 방식에서의 전쟁 정말 놀라운 방식이 나왔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무선 호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파되면서 헤즈볼라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급하게 벌어진 일이고 아직 그 전모가 밝혀지질 않아서 추측이 만발한데 레바논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의 약점을 정말 잘 파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정당이면서 민병대면서 군벌이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있으면서 공적인 조직의 성격을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옛날 무장 정파의 점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 점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지도부. 워낙 이스라엘이 또 암살 이런 걸 잘하니까 거의 어둠 속에 숨어 살았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레바논에도 지금 사실 정파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 레바논 사회에 침투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침투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꼭 무슨 점조직처럼 여기저기 깔려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두 가지 조직을 다른 방법으로 노린 거죠. 그래서 그 삐삐 사건은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레바논 사회에서 레바논 헤즈볼라가 점조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깔아놨던 조직들, 그리고 점조직을 운영하려면 또 중간에 연락책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연락책이라는 게 쪽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포인트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뽑아버렸고 그다음에 진짜 고위지휘관들, 어둠 속에 있던 고위지휘관들은 또 정보망을 이용해서 거의 폭격으로 살해를 했어요. 푸아드 슈크루라는 사람은 헤즈볼라 최고의 지휘관이었고 이브라임 아킬은 1983년 그 폭탄 테러의 주범이니까 미국에서도 수배가 돼갖고 40년 동안 숨어 다니는 사람을 원하는 시기에 그냥 제거를 해버렸고 마침내는 헤즈볼라 1위,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까지 제거하는 이 두 차원을 동시에 제거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40년 동안 레바논에서 정파로 커가는 동안에 그들의 약점을 알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싸우는 방식, 그들과 싸우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점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찾으려면 너무 어렵겠지만 그 점 중에 몇 개를 제거하면 본인들끼리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맞아요. 점을 예. 놀랐다. 그것뿐이 아니죠. 왜냐하면 레바논에는 워낙 여러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왜 헤즈볼라가 공적 정당화하면서도 점조직으로 들어가겠어요. 여기 워낙 다양해요. 종교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점이 깨져 나갈 때 순식간에 이반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못 믿어요. 이런 원래 점조직은 특징이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없지만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위험할 때 안 믿는 사람, 위험할 때 도움을 청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놓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삐삐 사건으로 누군가가 핵심이 딱 제거되면 중간에 적당히 믿는 사람, 도와줄 사람이 싹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포인트 타격이 있다면 버스터급 타격. 이번에 정말 이스라엘이 본인들의 방식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벙커버스터 100여기였죠. 와, 정말 전 세계인들이 경악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교외 지역인 다이에를 폭격했습니다. 당시 건물 6채가 파괴될 정도로 폭발은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공격으로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지역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능력은
전 세계에서 현대화된 국가들은 거의 다 갖추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목표물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몇 미터 깊이에 있던 그 지역에만 있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타격이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대상이 됐던 건물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래 지하로 가면은 6개의 건물이 지하 통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6개의 건물을 동시에 때렸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급의 폭탄 80에서 100발 정도가 네. 사용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건데 희생자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작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거 건물, 그러니까 6층 정도의 주거 건물 6개 동을 파괴를 시켰다라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신들은 확실하게 대상을 제거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당시에 하산 나스랄라의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특정을 했느냐? 방법은 아직까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옵션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부 협조자, 또 하나는 계속 모사드가 가지고 있던 정보, 또 하나는 해킹 기술. 어찌됐든 이 3개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목표물의 위치를 확실히 특정을 하고 12대 정도로 구성된 비행대가 동원돼서 최대 약 100m의 관통 능력이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인 GBU-28, GBU-39를 포함해서 80여 발에서 100여 발의 각종 폭탄을 투사해서 6층짜리 거주형 빌딩 지하에 위치한 헤즈볼라 지하 기지를 완파를 시킵니다. 네. 와, 근데 이 이게 정도면은 터널의 구조적, 공학적인 구조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이 정보가 어떻게 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냐, 루머 혹은 예측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삐삐와 무전기의 위치 파악을 벌써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고, 삐삐와 무전기의 최후 기능은 폭발해서 상대의 전투원을 다치게 하는, 살상을 하는 그런 도구였지만 그 전에는 위치를 특정하는 도구로 썼다. 발신기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폭파가 된다. 아. 근데 사실 지금 뭐 자료화면을 정말 많이들 보셨겠지만 본인들의 목표물을 확실히 제거하겠다라는 의지이지만 엄청난 희생이 따랐거든요. 그럼 이 정도 희생을 감수하겠다.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예멘 후티 반군 4개의 적과 싸우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강력한 확신 그리고 의지를 갖게 되기까지는 꽤나 강력한 동기가 필요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 얘기는 하지만 그게 이스라엘 편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어디가 정의냐? 지금 여기 정의가 이게 막 사람들은 이걸 뭐 뿌리까지 찾아 올라가서 이것 때문이야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의가 없어요. 없죠. 다 피해자만 있다고요. 네.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을 좀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은 어디까지나 전술적 작전적 능력에서 탁월한 것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동 문제는 어떻게든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 동안 비교적 잘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헤즈볼라나 하마스 생각은 우리가 결국 강하게 나가면 쟤들은 더 강하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분노는 더 타오를 것이다. 이건데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타올라요. 근데 단기적으로 어떤 급격한 피해를 받게 되면은 이들도 이제 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순교자라고 말하지만 그 집단들, 자기 지휘관들은 이미 이게 정치 세력화 됐어요. 네. 권력이 됐어요. 그러면 순수한 난 죽더라도 이 분노는 영원히 남아서 3대, 4대 후에 또 불꽃이 타오를 것이다.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이 그럼 나는 다 꼭 순교자가 되겠다 생각하느냐? 안 한다는 거지. 현실적 하마스도 정당화됐잖아. 헤즈볼라도 정당화됐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권력을 누리고 이거를 우리 현재의 권력으로 갖고 나가는 이런 일면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이런 일면들이 계속 어떤 자극적인 테러를 하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걸 노리는 거죠. 일단 이거를 잡자. 그러면 장기적 전략의 면에서 그건 어떻게 할 건 다음 일이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전쟁이 서로 간에 강경 일변도로 가게 되는 거.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 하마스 나기 전부터 강경론과 온건론이 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맞서고 있는데 지금 잡고 있는 네타냐후 정권은 강경파잖아요.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자기네 입지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란은 너무 견고하지 않나요? 이란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오랜 역사 동안 중동에서는 다크호스였어요. 근데 그런 문화적 요인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중국으로 치면은 여진족 같은 집단이었는데 한족한테 밀리는 그러면서도 꽤 파워 있는. 근데 이란이 호메니가 혁명을 했잖아요. 지금 혁명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혁명 정부다 보니까 항상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피해의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계의 압박에 맞서서 우리들의 이 어떤 세계를 바꾸어 나간다라는 이런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나라의 좌우지간에 그러다 보니까 또 시아파의 종주가 되는데 시아파는 항상 이슬람 세계에서 소수파예요. 그렇다고 완전 소수는 아니고 2인자죠, 2인자. 이러다 보니까 순위파에 또 하고 또 이게 엇갈려. 근데 순위파가 또 주로 서방하고 좀 친해. 거기다 이라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 테니까 우리끼리 살 테니까 너희들이 건드리지 마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혁명 정부를 유지해 나갈 명분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우리들 사회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게 시아파라는 어떤 특수성하고 만나서 헤즈볼라라든가 후티 방어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국제적으로 조여오기 위해서 사우디가 이번에 나서면서 순위파에 뭔가 영광을 가져오겠다라고 했더니 이 부분을 누르고 싶었던 것이고 이게 헤즈볼라하고 후티하고 이해관계가 맞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지 팔레스타인 문제만도 아니고 이 문제만 다 이해관계가 저희가 오늘 세 명이서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주제는 오늘 이 세계 전쟁을 하고 뭐 2%의 위대한 뜻이지만 저는 오늘 빚이 있어서 내가 오늘 저기 출연료를 벌어야 돼 이러고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기자님은 혹시 뭐 영화 홍보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방송 나오기 전에 제 지인 중에 그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근무하는 지인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전쟁이 왜 이렇게 격화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억해야 될 거는 전쟁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다. 하마스의 기습이 있었고 자신들이 대응을 하는 와중에 헤즈볼라가 또 공격을 했고 이란이 또 끼어들어서 자신들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민간인 피해도 많이 나고 그리고 헤즈볼라의 사실 리더를 공습을 해서 죽인 거는 좀 과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계속 압력은 끌어오르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있는 선택권은 딱 하나였대요. 먼저 맞고 때리냐, 때린 뒤에 맞느냐.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먼저 때린 다음에 맞아야 상대가 기운이 좀 빠진 채로 맞을 수가 있었다. 그것이 자신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다라고 이스라엘 쪽 군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다 빼고 이스라엘 쪽에서 생각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않죠. 그렇죠. 각자의 입장과 방향에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얘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또 이제 관점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랍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좀 불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 초, 중순, 여름만까지만 해도 꽤나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 바람이 이스라엘을 빼고 그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불편한 바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불편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란 내부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란 내에서도 혁명에 대한 염증도 있죠. 그다음에 그 염증을 자극하는 게 미국과 서방 세계의 오랜 그 제재예요. 이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게 오래 가니까 결국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이란도 지금 이걸 좀 풀어서 경제 훈풍이 돌아야 혁명 정부의 어떤 권위가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이해관계가 꼬이는 게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는 그 혁명 정부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좀 부드러워지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조절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지금 복잡하게 충돌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저기에서 들어오는 저 약을 받아 먹으면 우리가 참 병도 치료되고 좋은데 이 병이 치료되면 다른 안 좋은 게 왕성하게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게 그건 서로 안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사우디, 이라크가 순위파의 중심이었는데 이라크가 초토화돼 버리면서 사우디가 지금 이게 치고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사실 좀 협력을 해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헤즈볼라나 후티는 또 지금 사우디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아. 지금 전쟁 중인데 그쪽하고 지금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고, 헤즈볼라는 헤즈볼라대로 일단 자기들은 레바논에서 햇볕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스라엘의 압력은 누그러뜨려야 되고, 이런 자기네 이해관계가 섞이면서 판단착오까지 나는 거죠. 이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2006년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레바논에 파병한 일이 있었죠. 예. 흔히들 7일 전쟁 혹은 2차 레바논 전쟁이라고 합니다. 2006년 7월 12일 발발이 됐는데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거점 하나를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 병력 7명을 살해를 하고 2명을 납치를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에 이스라엘 공군은 헤즈볼라 거점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고 심지어 함포 사격까지 동원이 됩니다. 7월 22일 1만 5천여 명의 지상군이 동원이 돼서 레바논으로 진군을 하게 돼요. 작전 목표는 리타니강 유역까지 점령을 해서 2명의 인질을 구출을 하고 헤즈볼라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심 곳곳에 이스라엘 기갑 차량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전차 화기로 무장한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이스라엘 지상군 병력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상군이 생각보다 많은 고전을 하게 돼요. 게다가 이스라엘 포병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백린탄 사격을 가한 게 밝혀지면서 국제 여론전에서도 이스라엘이 밀리게 됩니다. 결국 34일 만에 이스라엘군은 철군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군이 패배하고 헤즈볼라가 승리를 하면서 그때까지는 아랍 세계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인 하산 나스랄라가 범아랍권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2006년의 공격은 이랬습니다만 요새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때와 지금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달라진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지금의 이스라엘 전략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스라엘 군의 전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방법은 첫 번째는 공중전을 실시합니다. 폭격을 가해서 하늘 길을 먼저 엽니다. 그러면서 방해가 될 요소들을 파괴를 하죠. 그게 1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로는 드론과 특수전 병력이 해당 지역에 침투를 해서 표적을 획득을 하고요. 그 획득한 표적에 대해서 포병 전력을 이용해서 이를 다시 무력화합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면은 지상군 병력이 직접 들어가서 남아있는 그런 중요 표적들을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드론이 이런 식으로 아주 전문화적으로 쓰이지 않았었죠. 물론 2006년에도 드론을 이용해서 적을 타격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드론과 지금 2024년에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의 성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리고 드론을 운영하는 전술 자체도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드론의 발전,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이제는 드론과 로봇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 상대로 이제 공격을 벌인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쪽으로 타겟을 돌린 거는 가자지구 진압이라는 게 사실 뿌리까지 이렇게 정복한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가자 민간인 피해 때문에 부담이 크고 사실 전쟁 나면은 포탄이나 죽는 사람보다 식량, 의료 이런 걸로 고통받아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폭격으로 희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희생자는 어떻게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하마스가 적당히 포기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이제 포기하게 바라는 방식으로서 헤즈볼라를 압박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간접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물론 이제 하마스가 어디까지 포기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의 지도부의 전술적 포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나중이고 하마스는 우리는 생존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이해관계가 맞서면서 지금 치킨 깨지가 돼가고 있고 헤즈볼라나 이란을 압박하면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린다 이런 얘기도 가만히 보면은 뒤로 이란으로 하여금 하마스 애들이 어느 정도 타협을 요구하는 이런 목적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가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하마스도 지금 속된 말로 악과 깡밖에 남은 게 없는 이런 상황이죠. 일단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꺾이고 이란이 꺾이면 하마스도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아니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마스한테 조금 양보된 조건으로 합의를 해도 우리가 큰 손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인질도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인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인질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건가요? 예, 처음 발생한 인질의 수는 251명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일부는 구조가 됐고요. 일부는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억류 중이라고 예상되는 인원은 97명에서 95명 정도 된다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은 약 30명 정도는 이미 사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총 지금 살아서 뭐 건강하게 활동하는 인질이 한 6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스라엘은 전방위 지금 전쟁 활동을 하면서도 특수전 병력 중에 일부를 특수 임무대로 남겨두고 이들로 하여금 인질을 구조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요. 또 하마스나 인질을 잡고 있는 주체 측에서는 이스라엘 정보정찰 감시 자산을 피해서 이들을 지하시설에 소개를 시키는데 문제는 거의 매일 이들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미국 대선이 이러이러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어느 좀 선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 중동 전쟁에 있어서는 미국 대선과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미국 대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성향이라든가 미국의 국내 상황의 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글쎄 대선이라는 건 하나의 그냥 이제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 너무 대선에다 영향 맞추는 건 오히려 판단이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인 건 미국의 국내 문제예요. 민주당이나 공화당도 옛날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고 그들도 지금 자기 지지층이 누군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외교 정책에서 불확실성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미국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세계가 다원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옛날처럼 명쾌한 해결책을 내리지 못합니다. 중동 문제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솔직히 없고 어쨌든 더 많은 불합리함과 더 많은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빨리 어느 정도 마감되고 또 그 다음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중동 전쟁 발발하는 거 아니냐. 중요한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보통 중동 전쟁에 비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나갈 리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서로 사실 손을 거두지 못하고 무슨 애들 싸움 같아요. 이번 한 대만 맞고 여기서 끝내자. 싫어. 네가 그때 먼저 때렸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도 그럼 너 때리고 그만둘 거야. 그건 안 되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그게 지상전이 붙든 아니면 정말 적의 중심부라든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어떤 공중전이나 미사일 대결로 가기를 양쪽 다 원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대립하고 있는 데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이해가 있고. 근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5차 중동전으로 갈 확률은 일단은 낮다. 그러나 지금 서로 치고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삐끗하면은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항상 있어요. 그걸 걱정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전면전을 일으킬 마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은 더더군다나 없다고 봐야겠죠. 다른 아랍 국가는 지금 개입할 나라가 없을 것 거의 같은데. 없다고 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순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아가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성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순위가 전처럼 좀 자신들이 여력이 있고 그리고 범아랍권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면 주변 국가 중에 몇 개는 참전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그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참 다양한 무기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새롭게 투입될 이 무기 체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진다면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상군이 맞붙을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상군의 신무기는 말씀드려 봤자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최근에 목도했듯이 이란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주로 그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거고 이스라엘은 훨씬 강한 공군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군 전력을 가지고 이란을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끔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이 최후의 순간까지 갔다라고 하면 그들이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제리코3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고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기에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약 100여 기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국가가 소멸됐을 때 물론 헤즈볼라나 인근에 투사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란이라면 이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중동은 이게 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우문을 드릴 테니 현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요. 그냥 평화로운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포탄이나 또 공격에 의해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희생이 당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이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결국은 전사라는 이름으로 자라게 되고 그 아이가 공격을 하면 그쪽에서 또 공격을 받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 해결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중동이 그게 해결된다면 인류 역사상 위대한 전례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노벨 평화상 한 50년치 줄 테니까 누가 해결을. 노벨 평화상도 여기 지금 여러 번 받았어요. 그 받고 암살되고 막 이런 상황. 예,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인간이 이 정말 죽음과 복수, 가족의 죽음과 이웃의 고통이라는 걸 넘어서서 사랑으로 감싼다는 건 성인들에게나 가능한 것이고 보통 사람에게는 이게 또는 국가와 국가의 화합의 논리로는 전혀 안 되는 말이고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롭게 사는 게 혹은 나 몰라라고 사는 게 우리한테 좋고 내가 지금 코가 석자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나 이란이나 뭐 이라크나 뭐 헤즈볼라나 레바논은 그게 없어요. 지금 가만히 있는 나라들 보세요. 요르단,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그게 있어요. 이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팔레스타인도 이게 없죠. 근데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그걸 만들어줄 방법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인데 그것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제적인 여론이 좀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워낙에 현대 사회는 바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전쟁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보다는 나의 주식이 혹은 내가 좋아하는 뭐 그룹이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더 관심이 많죠. 그러면서 참 TV를 틀어서 뉴스가 나오면 그때 잠시 슬픈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 잊혀집니다. 그럼 여론이 형성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국제적인 여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전쟁터를 가봤더니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을 하면 그 누군가는 이득을 봐요. 그 이득 보는 누군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 이득 보는 사람을 조금 눈치 보게 하는 게 바로 국제 여론이에요. 그리고 국제 여론이 잘 되려면 제 생각엔 저희 같은 방송이 많아져야 돼요.
SNS를 보면서 누군가가 와,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라는 부러움을 갖기보다는 저희 같은 방송 혹은 뉴스를 보면서 저런 지역도 있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양국 군인들의 인명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북부 쿠르스크 방면으로 진격을 감행하고 드론을 동원하여 항전하고 있는데 양국 간 일진일퇴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출구 전략은 없는 것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